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아주 좋아하시는 현장에서 만나면 사진도 많이 찍으시려고 하시던데요. 우리 김민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안녕하세요. 스튜디오는 처음인데요. 요즘 잘 계십니까? 뭐 요즘 잘 있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양심이 없는 얘기고요. 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참 아니 우리 이영풍 기자님 참 이 부산 북구에서 뵙고 그때 이 까만 라이방 까만 선글라스에 그 정말 너무 고생하셔서 예. 정말 너무 그때 감사드렸죠. 진짜. 그때 북구 갑에 선거 유세 지원 연설 하셨던 분 중에 유일하게 2번 이상 오신 분이 김민전 의원이십니다. 박민식 후보님의 또 대학 또 동기이시고 친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얼굴이 익을 정도로 햇볕을 받으면서 유세 활동을 한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자, 요즘 올공에 자주 이제 가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하시던데 전에 부산 집회에서도 오셔서 참석하셨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갔었어요. 제가 그때 부산에서는 이영풍 기자님을 못 뵀어요. 왜냐하면 그때 부산 성관이 앞에서 지금 45일째인가요? 노숙을 하고 계시는 유튜브 분이 계세요. 부산이요라고 하시는 분. 제가 그분하고 따로 좀 뵈려고 뵙다가 이영풍 기자님이 오시는 데는 제가 조금 늦게 가서 그때 뵙지는 못했죠. 예. 그날 부산에 지도부도 총출동하고 또 행진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올공 사태로 인해서 한번 같이 이렇게 쭉 행진하시고 뭐 현장 가보시면 어떤 걸 느끼십니까? 네, 사실 국민들의 정말 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하자라고 하는 그 열기가 정말 엄청나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헌법 1조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거는 정말 국민 주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 주권의 의미가 과연 있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이 때문에 정말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 6.3 선거에서는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지금 막 국민들이 분노하셨지만 이게 좀 오래됐습니다. 2020년 선거부터 이상 현상들이 참 많이 나타났거든요.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음식점에 가서 2020년 선거를 좀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우동을 시켰는데 아니 우동 안에 막 나무젓가락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 이거 본 거예요. 머리카락도 보고. 그래서 여기 머리카락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주장을 하면 그동안엔 다 음모론자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그와 관련된 증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막 사라지고 이렇게 됐었지요. 이게 이제 계속 쌓여온 것입니다. 2022년 대선에서는 제가 그날 대선 본투표가 있는 당일날 6시에 송파구의 투표자 수가 3만 표가 줄어드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 갑자기 그 당시에 서울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은 곳이 송파구다 이렇게 가다가 6시 되니까 투표자 수가 갑자기 4만 표가 줄어들면서 송파구의 투표율이 3위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투표 숫자가 올라가다가 그렇죠. 올라가야지 뒤로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투표자 수의 통계에 있어서는 백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더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제 눈으로 그걸 볼 수 있었던 것은 송파구가 계속 1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작은 곳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사실 알 수 없고요. 또 예민한 분들이 그동안에 찾아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투표소가 늘어나다가 우리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케이스들이 저는 송파구를 봤습니다만 그동안에 꽤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오늘 이제 뉴스가 이 합수부가 그렇습니다. 통계 조작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 쪽에 지금 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22년 대선에도 송파구에서 줄어드는 걸 봤다. 이 얘기를 제가 사실 많은 분들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보고 약간 정신이 나간 여자인 것처럼 이제 정신이 제대로 돌아왔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투표 현장을 몰라서 그런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결과적으로 글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그 관련 보도가 지금 계속 속보가 쏟아지는데 선관위가 당일 투표율 통계를 전산 조작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이 합수본에 지금 정황이 포착된 거고요. 그것도 선관위 직원들끼리 메신저 방에서 야 그거 위에 보고하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숫자 조정해라고 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는 건데 그러면 2022년 대선 때 송파구에서 그 투표율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 숫자가 그렇죠. 줄어드는 그게 그렇죠. 그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 경우가 아닐까 싶고요. 제가 그 이후에 제 눈을 제가 못 믿어서 혹시 그걸 기사화한 곳이 있나 예. 찾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FN투데이에서 예. 역시 송파구에서 3만 표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사화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거 제대로 검증하자. 그렇죠. 그래서 검증이 일어나야지 건강한 사회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그로부터 4년이나 지났는데 이제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편에서는 다행하지만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건강한 사회는 아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지금 이제 얘기하신 그것이 23년에 이 국정원에서 선관위 서버를 해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23년 10월 검증하지 10일이죠. 그렇죠? 검증했습니다. 그때 검증하고 나서 나온 결론이 투표자 수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해킹해서. 투표 한 사람을 안 한 사람으로도 할 수 있고 안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도 할 수 했다고 있다. 할 수도 있고. 이미 이걸 발표했었고요. 아마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해보자라고 하는 내부적인 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했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국정원의 발표가 나왔으면 사실 우리가 건강한 사회면 이미 그때 이걸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서버가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묵혀왔고 결국은 음식점에서 완전 터진 거네요. 네, 뭐 면은 안 넣고 빈 그릇만 주는 상황이 결국은 발생한 것이죠. 지금 사실 우리 김민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10월 10일에 국정원이 해커들을 동원해서 점검을 했을 때 이 다 뚫린다 이거 투개표 다 뚫리고 전산망 다 뚫리더라. 점수도 그때 30 몇 점밖에 못 받았어요. 100점 만점에. 그래서 이거 심각하다고 했는데 감사를 하자 이러니까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감사를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그게 쌓여서 이번에 터진 겁니다. 자, 이거 앞으로 특검 오늘 아까 주진우 의원은 조금 전에 그 기자회견 하는데 국조특위를 좀 연장해야 된다. 그리고 특검도 바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조특위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주진우 의원이 활약을 많이 해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수의계약의 비율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수의계약의 대상들이 누군가를 알아봤더니 전직 직원들이 만든 회사들이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그중에 가장 기가 찼던 사건 중에 하나는 그 사전투표 투표함이라고 하는 것도 전직 직원이 만든 회사에서 그 OEM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중국에서 만들어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전투표함이라고 하는 걸 공개했을 때 다들 머리가 있는 분들은 다 빵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투명 투표함이라고 얘기했는데 투명한 아크릴 박스 안에 그 안에 다시 백을 넣어서 하나도 안 투명한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 투명 투표함이 나온 이유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선거 투표함이 아주 유리같이 투명한 곳에 한 표 넣고 이렇게 당기면 한 표씩 올라가서 몇 명이 투표했다는 게 집계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정확하게 몇 명이 투표했는지가 집계가 안 되다 보니까 막 이 창건하시는 분들이 가서 정자로 가서 막 숫자를 하나 써 오시고 지금 온갖 일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작년인가요? 한 분은
몇 분이 모여서 뭐 지리산에 가서 훈련까지 해가지고 아. 어떻게 CCTV를 달고 어떻게 하면 투표 잡수를 확인할 예.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분들이 결국은 뭐 실패하고 결국 사법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도 그동안 그만큼 선거가 검증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 이게 불가능한데 왜 이런 일이 있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런 온갖 일들을 그동안 다 해오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지금 있죠. 사실은 오늘 저 합수본의 어떤 압수수색은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새로운 국면으로 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그동안 전산 조작에 대해서는 뭐 전산 조작 단어만 나오면은 선관위가 완전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냥 단순 입력 오류, 실수다. 근데 이번에 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이거 조직적으로 모의해서 아예 대놓고 그냥 숫자 바꿔치기 하고 심지어 뭐 다른 투표소로 뭐 이 숫자도 이 배분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 특검에서 밝힐 수 있을까요? 지금 합수부의 조사 결과가 무엇인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특검이 빨리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결국 특검의 대상에 되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전산망까지 다 서브까지 다 특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오늘 합수부의 압수수색으로 증명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선관위의 서브가 무슨 헌법기관이어서 뭐 이걸 아무도 못 보여준다 막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미국도 미국 선거 시스템이 불완전하다 이런 비판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치르고 나면 포스트 오디시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사후 감사라고 하는 걸 해서 그동안의 투표 과정에서 혹은 개표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혹은 투표기나 아니면 전산망이 안전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한번 검토해보는 과정들을 겪어요. 그 과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거가 딱 끝나고 나면 그대로 문 닫아 버리고 그렇죠. 그 무슨 문제가 있었어라고 얘기해도 이 얘기하는 사람만 음모론자로 그동안에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야말로 지금 특검을 통해서 정말 서버가 안전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 포스트 오디시라고 하는 사후 감사를 통해서 선거 과정에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 또 정말 전산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안전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사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끝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사후 감사를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막 무슨 특검을 하니 많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면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선거를 다 치렀구나. 이걸 좀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참 이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들은 이 특검의 성공 조건 중에 그 특검의 수사권의 범위 과연 청와대까지 포함시킬 수 있나? 선관위 서버도 포함시킬 수 있나? 이게 굉장히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의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정권이 오늘 무슨 부동산 토론회 한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집을 그런 식으로 희한한 방식으로 매도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이 안 되죠. 사실 부동산 매도를 왜 지금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물론 뭐 집 한 채에 있는 사람도 살지 않으면서 집이 있는 사람도 마귀에게 영혼을 판 것이다. 그동안 이렇게 얘기해 왔기 때문에 본인이 살지 않는 집을 팔겠다. 이런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과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분당에서 그동안에 파는 사람이 셀러 파이낸스라고 해서 파는 사람이 돈을 빌려줄 테니 사라 이렇게 한 경우가 그동안에 뭐 단 두 건이 있었다나요? 뭐 이렇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이나 이상한 것은 저는 이 부분은 좀 검증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 집에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전세액이 11억 3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9억에서 빈 돈이 17억 7천이에요. 그렇죠. 근데 17억 7천을 빌려줬어요. 빌려줘요.
그러면 산 사람은 돈을 1원 한 푼도 안 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11억 3천이 깔려 있는데 17억 7천을 빌려준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아마 등기를 했다라고 하면 등기비 예. 뭐 이런 것 말고는 산 사람이 돈을 하나도 안 냈다라는 예. 얘기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실 이렇게 돈을 하나도 안 내고 거래를 하는 곳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전문가들이 이게 토제가 있고 뭐 이 재건축을 위해서 빨리 취득을 해 이런 예. 얘기하는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예. 돈 하나도 안 내고 집을 파는 경우가 있는가, 하나도 안 받고, 그 뭐 잘 아는 사람인가요 혹시? 그걸 이제 저는 검증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이것이 일종의 위장 증여인지 아, 아니면 명의 신탁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다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17억 7천에 대해서 이자를 안 받겠다. 엄청 마음씨 좋은 파격적인 것처럼 조건이네요. 이자를 안 받겠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요. 사실 우리 국세청에서 만약에 제가 저희 아들에게 17억 7천을 이자를 안 받고 빌려줬다. 그럼 이러면 증여여서 증여. 불법 예. 증여세 안 냈다라고 해서 이거 당장 수사 들어오죠. 그렇죠. 조사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자를 안 받는다라고 하는 건 또 좋은 일이 아니라 이것도 문제이고, 이것도 국세청의 조사를 받아봐야 되는 일이다. 지금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쇼 해가지고 지금 뭐 보유세 더 늘리고 부동산 정책을 더 옥죄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 쇼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옥죄면 이건 더 큰 문제죠. 자기 거는 그렇게 막 이상하게 해서 팔아버리고 예. 그리고 나서 장특공을 폐지한다. 그렇죠. 자기는 장특공의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예, 팔고 예. 나서. 예. 그런데 장특공의 혜택을 폐지한다. 이러면 이게 뭐예요? 정책을 만드는 최고 결정권자가 자기 거는 다 해치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세금을 올린다. 혹은 보유세를 자기 거를 팔아놓고 나서 올린다. 이러면 이거는 이해충돌이죠. 완전히 국민들 상대로 장난치는. 네, 이건 뭐 단순히 장난이다 이게 아니라 이 부분은 다 수사를 받아야 될 부분이다. 수사 대상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뭐 대통령도 저 모양인데 장관은 또 더 심합니다. 지금 안규배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 지속적으로 야 군복무 시절에 탈영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고, 예비역 해군 소령 출신인 김영수 센터장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나를 고소하라 그러면 조사받자 탈영한 것이 분명하다. 영창 30일에 추가로 복무한 게 맞다. 이런데 병적 기록 증명서 내놔라는데 내놓질 않는데, 우리 김민전 의원님 페북을 제가 우연히 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말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심사 받을 때 남편의 병적 증명서도 내야 했다. 결혼도 하기 전에 남편 병적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말씀을 쓰셨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남편의 증명서를 내라고 해서 너무 뻥쳤었어요. 예. 왜냐하면 아들의 증명서를 내라라고 하면, 아들이 만약에 병력을 회피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부모의 책임도 있는 것이기 예. 때문에 아들 걸 내라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죠. 그러나 결혼도 하기 전에 남편이 뭐 했는지, 네. 너 이 병력을 제대로 했는지 보고 결혼하자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내라고 하니까 야, 뭐 이런 걸 다 내라고 하나, 아들 것만 내라고 하면 되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만큼 그것은 다른 한편에서 얘기하면 대한민국에 있어서 병력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모병제가 아니고 예. 국민 개병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공평하게 병력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장관도 아니고 다른 장관이어도 문제일 텐데 국방장관이 사실 방위를 했다라고, 뭐 우리 과거에 대한민국은 방위가 지킨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는 뭐 거의 농담이지. 예. 국방장관을 방위 출신이 한다는 것도 국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탈영을 했다. 그럼 지금 50만 우리 장병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열받겠죠. 아주. 탈영해야 나중에 장관 내나? 저런 사람 밑에서 어떻게 내가 국방의 의무를 네. 수행하나. 사실 이러다 보니까 요즘 군에서 사고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기사화가 잘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예, 예. 이런 것도 저는 결국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그 본을 보고 열심히 하게 되는데, 윗물이 맑지 않으니까
보니까 자꾸 이렇게 사고들이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사관학교 뭐 통폐합한다고 하면서 지금 육군사관학교를 딱 노려가지고 하는데 뭐 이거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 세력이 특히 대한민국 좌파 세력이 육사를 없애버려야 자기들 천하 통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뭐 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의도는 모르겠는데 사실 육사를 장흥으로 보낸다. 뭐 이 얘기도 한때 있었어요. 있었죠. 그 얘기가 있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한때가 아니라 얼마 안 됐어요. 몇 달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또 대전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지금 육사를 비롯한 우리 사관학교는 미래의 우리 한국을 방위하는 대표적인 핵심 브레인들인데 핵심 엘리트들인데 이들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정말 하루아침에 뭐 손바닥 뒤엎듯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분노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사실 이 3, 4를 통합한 게 차베스 마두로 정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권을 왜 이렇게 베네수엘라가 하는 걸 좋아하는가? 법관의 수를 26명으로 늘린 것도 비슷한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차베스 마두로 정권은 군인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본인 정권을 위협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병대를 대규모로 키웠어요. 그래서 일반 군인이 아닌데 군인의 역할을 하는 사병이죠, 사병.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민병대를 키워서 그 민병대가 주로 한 게 뭐냐? 일반 시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데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민병대까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3사 통합이라고 하는 게 정규군의 약화를 초래하는 것이 뻔한데 저렇게 하는 것은 뭐 한편에 있어서는 차베스 마두로 정권과 유사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그 광주에서 정말 꽃다운 나이에 피워보지도 못한 우리 16살 여고생이 지나가다가 이 살인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른바 장윤기 사건입니다. 그 과정을 처리하는데 보니까 경찰이 단순 살인 사건으로 축소해서 이 사건을 몰아가다가 결국 이게 터져버렸어요. 지금 이 핵심에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남기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아주 치열하게 붙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아유 뭐 8.17 전당대회 이전에 그냥 보안 수사권 완전히 폐지한다 이런 입장으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 서민들 또는 여성들 사회적 약자들이 굉장히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반적인 치안 자체가 약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 희생양이 되는 것은 주로 사회적 약자들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도대체 무엇을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대한민국의 검찰청을 없애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10월 달부터 지금 검찰청이 사라진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박종철 사건에서 이 탁이라는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그 말 쓰는 것 자체도 스타벅스에게 무슨 이 탱크데이 탁이 이것 때문에 또 엄청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박종철 사건 같은 경우에 결국 그것을 밝혀내는 게 고문행 경찰이 한 것이고 밝혀낸 것은 검사였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왜 검사를 없애려고 하느냐? 그러면 탱크데이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이나 하지 말던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치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도둑, 사기꾼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이 비교적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이고 이 때문에 어디 가도 가방 하나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이건 내 살이 누가 가방을 들고 갈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의 치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지금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선관위가 왜 이렇게 됐는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맞습니다.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동안에 정기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선관위에 대해서도 다른
행정부처와 마찬가지로 이런 일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견제와 감시가 없는 곳에서 결국은 가족회사가 되고 가족회사인 것으로 부족해서 주로 수의 계약을 하면서 전직 직원들의 예. 회사들에서 사오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뭐 숫자도 마음대로 고치고 뭐 이런 상황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결국은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경찰과 검찰도 마찬가지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검찰이 너무 세서 그런 것도 나쁘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찰이 다 사실상 기소권을 경찰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불기소권을 가지는 거잖아요.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 경찰이 기소하겠다라고 검찰로 보내오지 않으면 사실상 그 사건은 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경찰의 힘이 너무 커지면 또 그 나름의 부패가 생기는 것이다. 이걸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지금 장윤기 사건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경찰은 행복한가? 검찰의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경찰은 행복한가? 아마 경찰 지휘부는 행복할 수 야 내가 힘이 세. 뭐 그게 요즘 일부 경찰청 뭐들에 있어서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 표정에서도 드러나요. 아주 뭐 국민을 향해서 패가망신할 것이라고 하지 않나. 하늘을 찌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표정들에서도 그런 게 드러나긴 하는데, 근데 일상 경찰은 행복한가? 힘들어 죽을 지경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일이 많아져서. 뭐 1인당 수사 건수가 예. 너무 많고 그리고 그 복잡한 법률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수사 부서를 서로 피해가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능력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젊은 경찰관들이 지금 수사 부서에 들어오고 예. 근데 1인당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어떻게 하면 다른 곳으로 갈 것이냐 이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점점 치안만 나빠지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도 괴로워지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참 그 우리 저 김민전 의원님 설명을 참 쉽게 해주시는데 우리 오늘 한 6,500명 지금 동시 접속해서 보시고 계신데 김민전 의원님 설명이 참 쉽다 이런 분은 2번 릴레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이해가 잘 된다. 2번 이해 잘 되시면 2번 릴레이 댓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내 이야기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당 내부에서 당 대표제도 없앱시다. 뭐 원내 정당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원내 정당 모델은 이제 미국 정당 모델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내 정당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원내 정당 모델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는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어떤 환경에서의 그 원내 정당 모델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해 왔지만 검찰권도 이렇게 정말 약화되고 그리고 경찰이 득세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고 또 뭐 사법부도 지금 사법 제도가 엄청나게 악화되어 가지 않습니까?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이재명이 22명을 지금 임명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 왜곡죄로 인해서 판사가 양심껏 재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3심제 제도도 이게 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계속 유지되었던 제도이지만 이것도 이제 무너지고 있고요. 이렇게 사법 제도가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결국 민주당과 싸워야 됩니다. 그냥 좋은 말로 예쁜 얼굴로 얘기해서 지금 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이죠. 그러면 이 싸움의 중심은 결국은 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 예. 리더가 없으면서 각자 알아서 싸우자. 사실 원내 정당 모델은 의원들의 자율성을 좀 더 키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은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면 얼마든지 가능한 모델이다.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말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그동안에 만들어왔던 제도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에서 같이 싸워야 되는데 장수 없이 싸우겠다? 장수는 잘라버리고 우리끼리 알아서 싸우자?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저도 뭐 학계에 있을 때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나빠지기 이전에는 원내 정당 모델도
장점이 있다. 특히 우리 정당들은 계파 정치가 결국 다음 공천권을 향해서 계파들의 싸움이 계속되고 네. 능력 있는 사람도 다른 계파 사람도 다 공천권 잘라버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답은 원내 정당 모델과 그리고 국민 전체가 다 경선을 치르는 미국형 경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국민 경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라는 지금, 거죠.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금처럼 정말 어려움에 정말 봉착한 적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때다. 그런데 지금 장수를 잘라버리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예.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이 미국형 국민 경선은 사실은 우리처럼 여론조사 좀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론조사 믿기도 어렵고 지금 뭐 그런 상황에서 여론조사 조금 뭐 5대5로 하면 국민정당이고 뭐 8대2로 하면 뭐 당원정당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론조사를 뭐 대중정당 모델이건 원내정당 모델이건 여론조사로 후보를 뽑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고 예. 여론조사로 당대표를 뽑는 나라도 어디에도 없다. 아. 그래서 여론조사를 정치에서 좀 빼내야 된다. 어.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러다 보니까 당원- 여론조사를 계속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김민정 의원님께서 정치학 전공 교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또 이 글로벌 정치에 박식하시고. 지금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가 이제 다음 달이면 꼭 1년이 되는데 당원이 주인공이 되는 당원 중심 우파 대중주의 정당이 눈앞에 왔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데 요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 당원 중심 정당이 아니고 지지자 중심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으면 당원이란 개념 자체가 없고 지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중정당 모델이 아직도 강해서 당원들이 예. 있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앞에서는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이 너무 민주당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의힘의 전신들은 의원들의 실패, 정치인들의 실패로 두 번의 대통령을 자당 대통령을 탄핵시킨 정당이다. 예. 그런데 싸운 것은 누구냐? 당원들이었다. 당원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싸웠지만 예, 예. 의원들은 자당 대통령을 이 교수대에 올리고 목을 심지어 매달면 뭐, 완전히. 자기는 살 것으로 생각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의원들이 실패한 정당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의원 중심으로 갈래요. 당원들은 일단 좀 가세요. 우리 국민들한테 지지받아야 돼요. 이 얘기하기가 불가능한 정당이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우리 국민의힘의 정신 스피릿이라고 하는 걸 당원들이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그때는 뭐 저는 제가 보수라는 생각을 그때는 미처 하기 이전입니다만은 예. 어쨌든 그 당시에도 소위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우리 당의 핵심 당원들이 지키려고 했지만 의원들은 스스로 자기 당의 대통령을 교수대로 올린 예. 경우였다 이렇게 예, 예. 얘기할 수가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마찬가지죠. 우리 당원들 이번에는 이제 젊은 청년 당원들이 그 동안에 우리 당을 지켜온 연세 많은 당원들을 향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키겠다 나섰지만 우리 당 의원들이 결국은 탄핵에 찬성해주면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조금만 정치를 보는 눈이 있으면 예. 이 때문에 탄핵만은 예.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왔던 것인데요. 지금이 12.3대보다 더 낫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지금 뭐 미국과의 관계도 이렇게 소원해지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국내적으로도 사법제도도 정치제도도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 때문에 이제 경제로 성과를 내겠다라고 무슨 뭐 레버리지 뭐 ETF니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완전히 도박판이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카지노, 전 세계가 보는 예. 도박판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 코스피는 아직도 뭐 조금 높은 상태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코스닥은 이미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보다도 더 내려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과연 이게 옳았냐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당원들은 알고 계셨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원이 우리는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죠. 자, 우리 김민전 의원님께서 역시 교수님 출신답게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아주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2번 릴레이 엄청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전 의원님은 부산 출신입니다. 네, 부산에서 고등학교 나오시고 서울대학을 졸업하셨는데 김민전 국회의원, 김민전 정치인이 꿈꾸는 김민전의 정치는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뭐 제가 꿈꾸는 정치라기보다 지금 현재 저는 너무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제가 학위를 하고 온 이후 약 30년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조금씩 더 나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도 정치학자로서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24년 국회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그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고 이 한복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지 않다. 이것에 너무 비애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정말 손을 잡고 같이 이겨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하죠. 예. 고기능 냉감 소재 휴비스 듀라로는 100% 국내 생산, 100% 국산 원사로 열을 빠르게 분산, 밤새 쾌적한 숙면을 도와드립니다. 몸에 닿는 순간 즉각적인 쿨링감, 전기료 부담 없이, 선풍기 사용만으로도 냉감 효과는 극대화, 세탁 후에도 냉감 지속력은 처음 그대로, 끈적임 없이 뽀송뽀송 언제나 상쾌하게, 슈퍼 섬유 휴비스 듀라론으로 한 차원 다른 쿨링 수면을 경험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입니다. 아주 숙면 취하기가 힘들 정도로 날씨가 갈수록 무더워지죠. 이럴 때 제가 듀라론 쿨매트 하나 홍보 드리겠습니다. 이 듀라론 쿨매트는요, 섬유 재질이 아주 시원한 재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름 되면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자고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시죠. 쿨매트를 깔고 자시면은 재질 자체가 굉장히 시원한 재질이라고 합니다. 이 듀라론 쿨매트는 100% 국내 생산입니다. 중국산 제품과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보다 시원하고 쾌적한 잠자리를 원하신다면 듀라론 쿨매트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채널 구독자님들께는 1+1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안내번호가 있습니다. 저 번호로 전화 주시면 듀라론 쿨매트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선관위 전산 조작 들통난 거, 이거 한번 총평을 좀 해주시죠. 총평. 한마디로 이제 마각이 드러난 건데 예. 그것도 이제 검경 합수본에 의해서 나왔다. 예. 이게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사실 이 그 부정선거 의혹, 이제 그 의혹을 넘어서서 실체로 확인된 거잖아요. 예. 그동안 그 선관위는 부실이다. 예. 그저 관리를 좀 잘못했다. 이런 정도로 해왔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부정 비리였구나. 아, 부정 비리. 이게 딱 드러난 거죠. 이게 왜냐하면 실시간 투표율을 고의로 조작을 했구나. 자기들끼리 또 위에 보고하지 말고 우리끼리 하자. 예. 이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걸 이른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범죄를 모의한 거네요. 완전 그렇죠. 범죄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특검이 해야 되는데 예. 지금 특검이 그 합의는 됐지만 대상이라든가 예. 기간이라든가 이렇게 전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안을 거의 받아주다시피 해가지고 이럴 거면 뭐하러 그동안 협상을 했냐 소리가 나오는데 이 수사 결과가 나옴으로써 이건 이재명 정권이 임명한
합수본이라는 데서 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니들이 한 데서 나온 거야 이거는 뭐 야당이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이 특검을 이재명이 선택을 하고 민주당의 추천권을 빼지는 못했지만 예, 예. 이 추후 협상에서 야당의 목소리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올림픽공원의 그 시민들의 함성이 예. 이 보답을 받고 있다. 이제 거기에 힘이 실린 것이다. 예, 예. 그리고 좀 거슬러 올라가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이 옳았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에 사실은 국회만 볼 게 아니라 그때 선관위로 병력을 보냈던 이유. 더 바로 많이 보냈죠. 이 서버. 예. 컴퓨터 서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것이 바로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로 보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보나 상당히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소위 그 반한계, 예. 반윤계로부터 당했던 일종의 공격에 대한 이 반격의 대대적 계기가 마련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게 검경 합수본이거든요. 예. 경찰만 했으면 안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검수완박이 완전 그 수사권 박탈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해가지고 24일 날 예. 그냥 밀어붙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8월 17일 하겠다는 전당대회용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검찰은 지금 부글부글 끓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 검경 합수본에 있는 검사들이 이거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작품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투표율을 인위적으로 높인다는 것인데 가령 어떤 투표소에서 100명이 투표했는데 그걸 한 200명이 투표했다는 걸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투표하면은 투표 용지에 기표를 한 투표지가 100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200장으로 부풀린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우리 뭐 또 대표님도 방송사에 오래 계셨으니까 예. 사실 방송사들이 이 투표율을 혹은 개표율을 방송할 때 실시간으로 하면 좀 틀리잖아요. 예. 그 방송사마다 시스템을 가지고 하니까 예.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그 집계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경쟁이 안 되니까 예, 예. 좀 빨리 하는 데가 있어요. 투표소나 개표소에 인력을 좀 보내서 예, 예. 그럴 경우에 저 방송은 더 많이 나오네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나와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예, 저는 예. 실제 일선에 있을 때 그런 적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누가 지시를 하더라고. 근데 이건 그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야 우리 또 100표씩만 더해. 이게 무슨 소리냐? 예. 그러니까 똑같이 가는데 저쪽이 우리보다 실제로 사람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즉각 그 알려오니까 예, 예.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못 따라가니까 예. 100표씩을 더해버리면 그거보다 좀 많이 나오는 거 빨리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는 야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어차피 나중에 가면 다 똑같아져. 그렇죠. 결과적으로.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 물론 제가 과거 일을 이렇게 들추다는 거는 그건 조작이나 무슨 범죄 행위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경쟁에서 나온 방송사의 어떤 예. 그런 행위인데 예. 알고 보면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네. 시청자들에 대해서는. 근데 이건 다른 데도 아니고 선관위 직원들이 예. 윗선에 알리지 말고 우리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좀 더 하자.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도 그 검경 합수본이 그 사실을 적발하고 지금 오늘도 이틀째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그 잡힌 그 중앙선관위 직원하고 예. 경기도 선관위 직원이 그 나중에 가면 다 맞는데 왜 그러세요? 나중에 가면 다 맞는다. 그러면 이 방송을 그 투표 방송을 지켜보고 개표 방송을 지켜봤던 분의 입장에서는 그럼 뭐하러 방송을 하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짓말로 할 거면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실무자들이 짬짬이 해서 손을 댈 수 있다는 거죠. 손을 댈 수 있다는 게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과연 지난 지방선거 때만 나온 건데 거기뿐이겠어?
아니면 다른 선거에도 이게 안 벌어졌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태연히 자기들끼리 그런 메시지까지 주고받으면서 그러면 과거 선거 우리가 지금 온 국민적으로 또 자유우파들이 외치고 있는 부정선거, 재선거 예. 그 부정선거가 과거의 선거, 대선 총선 또 총선 뭐 이런 선거에서 안 벌어졌다는 보장이 있겠는가? 이래서 이 수사 결과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어디까지 나올까? 지금 파면 팔수록 나올 것 같아요. 파면 팔수록. 그래서 저는 이번 수사가 굉장히 우리 이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역사에 중요한 시발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조갑재 위원이 그동안 한 말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 인터뷰 짧지만 한번 보시고 한번 평론 한번 해 주시기 네.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조갑재. 네. 거의 하도 유명한 짤이어가지고. 네. 네.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튼 저는 조갑재 씨를 그 한때는 네, 들어가세요. 한번 보시죠. 진짜 아니 그분이 선거를 많이 치렀잖아요. 예. 국회의원 선거도 치르고 도지사 선거도 치르고 대통령 선거를 치른 사람이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는다면은 그분의 지능을 의심해야 되고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은 양심을 의심해야 되지. 참 경악스러운 얘기고 여러 번 들어도 저분이 어쩌다 저렇게 변했지? 제가 저분이라고 표현하는 건 제가 한때 그래도 선배로서 예, 예. 존경을 했던 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년에 지금 망가지고 있다. 저 얘기는 본인이 평생을 언론인으로서 또 기자로서 글을 쓰고 한때 그 보수 진영의 큰 어른 대접을 받았는데 언론에서 예, 그렇죠. 어떤 증거도 없이 저런 발언을 태연히 한다는 거. 예.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편으로 돌아선 것도 그렇지만 예. 이 적어도 부정선거라는 어떤 희대의 이 사태에 대해서 저렇게 일방적인 말을 증거도 없이 지능이 나쁘다는 도. 지능이 나쁘다. 사실 요새 유시민이 한창 주가를 띄우고 있는데 스스로 자가 발전해 가지고 60이 넘고 나이가 들면 뇌가 썩는다 그랬는데 네. 유시민의 이 과거 발언으로 보면 뇌가 완전히 썩어내린 거 아닌가. 그 나이가 지금 많잖아요. 예. 그래서 조갑재 선생은 제가 선생이라는 말도 뭐 이제 잘 붙이기 뭐하지만 어쨌든 이제 좀 절필, 좋게 말하면 이제 절필이고 그냥 입을 좀 닫아야 될 것 같아요. 방송 출연 금지. 본인이 더 이상 과거에 쌓았던 자신의 그 언론인으로서의 업적이라도 안 깎아 먹으려면 이제 그만 좀 입을 닫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사태는 증거가 딱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그 말씀을 아까도 우리 이 대표도 하셨지만 10년이라고 예. 볼 수 있죠. 뭐 10년 넘게 이 부정선거에 천착하고 저도 그 펜앤마이크에서 얼마 전에 예. 그 부정선거 관련 그때 대토론회를 진행하셨죠. 7시간 반 동안 예. 허리가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진행을 했지만 그때 느꼈던 감정.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고생하셨구나. 예. 그때 뭐 김미영 대표, 예. 뭐 이영돈 PD, 뭐 전한길 선생, 박주현 변호사 바로 옆에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자료를 갖다 놓고 당시 또 맞은편에 달랑 혼자 앉아 있던 이준석은 정말 자료 자체가 없었고 예, 예. 그러면서 깐족이었던 것만 저는 기억이 나는데 깐족이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냥 부정선거론 자체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노력이 그저 그냥 음모론으로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지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그런 말이 나온다잖아요. 이번 예, 나오기 사태를 시작했대요. 보고 뭐냐면 이거 더 이상 음모론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전산 조작하니까. 이게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예. 그것도 여권이 이재명이 강력하게 수사하라고 그 지시했던 검경 합수본이 조사를 해서 수사해서 밝혀낸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음모론으로 퉁칠 수가 없게 됐다라는 점에서 조갑재 선생이 그런 모든 분들을 폄하하다 못해 저렇게 헐뜯은 발언은 사과를 해야 돼요 이제. 사과를 해야 돼요. 사과를 해야지 그냥 진정하신 말씀이에요. 좀 이게
누구나 인간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러면 좀 원로 언론인으로서 한때 존경을 받았다면 예.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국민들 앞에 자유우파 국민들 앞에 사과 한마디쯤은 해야죠. 참 우리 박상규 대기자님 말씀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해야 된다. 자, 원로 언론인은 이렇고요. 또 원로 정치인 인터뷰도 하나 들어보죠. 우리 김무성 전 대표가 그 얼마 전에 그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나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뭐 선거에 대한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이야기되어 온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저는 부정선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이 부정선거 망산론자들 때문에 굉장히 분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정리돼가는 과정에 이번에 투표지 부족,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다시 또 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 지금 어려움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데 우리 당의 윤상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정조사위원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잘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정치인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론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저것도 그 윤상현 위원장이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았을 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거의 일면을 털어서 본인이 의혹을 그때 대단히 보였어요. 예. 저는 두 기사를 다 읽어봤는데 여러분도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때는 뭐 내가 동행명령장도 딱딱 발부하고 제대로 해보겠다. 예. 그렇게 말을 하고 아주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래도 5선 의원씩 했으니까 윤상현 위원장이 좀 뭐 야당 출신답게 좀 하겠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예. 결과는 뭐 완전 정반대였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주장했던 그 선관위에 의한 재검표. 자, 선관위에 의한 선관위에 의한 재검표를 얘기하길래 아니 저건 특검을 시키든가 특검과 함께 하든가 해야 될 것을 저렇게 위원장이 그것도 야당 위원장이 동조를 하나? 예.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했던 그 국민의힘의 위원들마저 거세게 반발을 했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많이 실망을 했고 예. 또 보면 아니 야당 위원장다운 결기도 없고 뭔가 숫자가 밀리지만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도 보수 시민들이 많이 기대를 했잖아요. 예. 국조특위를 좀 야당 위원장이 맡았으니까 뭔가 좀 다르겠지. 예.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사람만 못한 더 보수 입장에서 보면 더 열받는 상황이 왔고 윤상현 의원은 이 얼마 전에 그 오세훈하고 서울시청에서 조찬 간담회 하면서 맞아요. 당 대표 폐지론을 꺼내가지고 조금 이따 또 오세훈 시장 얘기도 하시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헛방을 계속 날리고 있다. 그리고 김무성 전 의원은 한때 그 무대라고 불렸잖아요. 무성대장. 그 대장 소리라는 게 그 아무한테나 붙여주는 말이 아니고 정말 어떤 리더십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런 것으로 이제 무성대장인데 저렇게 뭐 부정선거가 없다? 무슨 근거로요? 근거가 일단 없고 세상이 다 아는 지금 한동훈의 그 한동훈계의 이른바 막후 후견인인데 저렇게 아까 그 프로그램이 TV조선의 강적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런 데 나가서 둘러싸여서 물어보는 인사들도 전부 사실 보수 인사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질문자나 거기 뭐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전 의원은 그만두고라도 제가 볼 때는 그 프로그램 자체를 저는 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옆에 아까 김규환이라고 그 친구도 제 언론계 후배가 되는데 뭐 개인적인 비난을 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자기가 몸담았던 당의 그 어떤 대표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보수 인사잖아요. 그런데 부정선거가 없다? 아니 무슨 부정선거가 없다는 것은 본인이 무슨 근거와 최소한의 어떤 납득할 만한 그런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그렇죠. 해야지. 팩트를 가지고 그냥 부정선거는 없다. 그러면서
확증 편향적으로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서 방향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이 부정선거를 입에 담는 사람은 친윤이나 윤 어게인이나 장동혁계일 뿐이고 나머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는 부정선거가 없다라는 주장에 같이 가야 된다는 일종의 교조적인 그런 멘트예요. 정치적인 뭐 주장에 불과한 멘트이기 때문에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분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했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오나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선관위도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이제 이 노씨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했을 때 노씨들 노정희, 노태악. 예. 노씨는 죄가 없어요. 노무현도 노씨고 노태우도 노씨인데 저는 당시 그 윤 전 대통령이 저 얘기를 할 때도 기억이 나는데 예.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 아무리 그때 의석은 그 더불어민주당에 좀 밀렸지만 예. 현직 대통령이 감사원과 또 국정원을 통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킹 의혹이라든가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려고 했는데 그걸 중앙선관위원회가 현직 대통령과 그 현직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시한 그 국가기관의 명령을 완강히 거부했잖아요. 거부했죠. 예. 그랬을 때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겠는가. 예. 그렇다면 이것은 이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결단이 필요하다. 그 끝에 결국 12.3 비상계엄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돌아간 모든 사태의 진전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영어의 몸이 돼서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앞으로 언제 다시 그 복권과 또는 이 석방이 될지는 누구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그 발화점이 됐던 것이 바로 방금 보셨던 그 선관위의 어떤 부정 의혹 이것을 밝히고자 했을 뿐인데 전혀 손대지 못하는 데서 그렇다면 내가 대통령으로서 과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그 고민을 엄청나게 하지 않았을까 그때의 그 고뇌가 또 느껴지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예. 자, 뭐 윤석열 대통령 발언 보셨겠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은 공정선거인데 이 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전산 조작이 일어나서 제 마음대로 투표하고 제 마음대로 개표하고 투표율을 조작하고 이렇게 되면 이건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과정인데 정작 국민의힘 내부의 국회의원들 일부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 탄핵대라고 단두대로 그냥 떠밀어 버렸는데 어떤 그런 세력들 중에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도 흔들고 있는 오늘 뭐 신문에 다 이름이 났습니다. 대구의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탄원서도 썼습니다. 민주당 야당일 때. 그렇죠. 정점식 찾아가서 멱살 쥐고 흔든 거 이거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될까요? 저도 국회 때 취재하면서 귀대기라는 게 있어요. 창문 틈 사이로 귀를 갖다 댄다 그래서 귀대기라고 합니다. 취재 기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들려요. 그래서 원내대표 과거에 원내총무실이나 무슨 의총 이후에 그런 데다 다 귀대기로 취재하는 겁니다. 비공개 여러분. 회의할 때. 비공개 회의를 할 때. 근데 신기하게 다 들려요. 그래서 저도 어제 그 권영진, 정점식, 송원석 등 의원들이 있었던 그 풍경을 마치 문구멍으로 들여다본 듯이 다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영풍 대표도 그 취재 결과를 가지고 방송을 하시던데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런데 사실 그 전에도 막말 정도는 있었어요. 예. 그게 국회의원들이 문 닫고 들어가면 뭐 야야하다가 욕하고 뭐 나이나 선수 또는 고향 선후배 학연 뭐 이런 걸로 되게 막 이렇게 말들을 편하게 합니다. 예. 근데 어제는 권영진 의원이 정점식 의원을 그 아주 그냥 막 다루더라고요. 뭐 욕을 한 거는 뭐 둘째 치고 멱살을 막 잡았어요. 예. 사람이 그 넥타이 맨 상태에서 멱살을 잡는 거는 이 살인 미수입니다. 그렇죠. 어, 우리 안- 권영진 카드 뉴스 한번 올려보세요. 이 XX야. 그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우리 대 기자님 말씀 또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권영진의 저런 멘트, 아 저건 뭐 거의 뭐야 이 시옷 아니겠어요? 뭐야 이 시옷 시옷 기어가 뭐 이리 와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멱살을 잡고 막 하니까 아니 이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장 배정인데 과거에도 상임위를 둘러싼 불만은 수십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예. 뭐 원내 총무가 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그건 당에 소속된 의원이면 원내 총무나 원내대표의 배분을 따르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사실 원래는 저게 원내대표가 아니라 옛날에 정말 제왕적 대표 총재 시절에는 총재 권한이었어요. 그렇죠.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나마 장동혁 대표 말도 안 듣는 정점식이 예. 자기가 알아서 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 국민의힘 권영진도 참여한 그 원내대표 경선을 의총. 통해 뽑은 사람이잖아요. 의총에서 뽑았잖아요. 하는 걸 보면 권영진이 아마 정점식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너 원내대표 만드는데 한 표 뽑아줬는데. 던져줬는데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그 상임위원장 배분에 불만을 터뜨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하니까 뭐 10번이라도 멱살을 더 잡는다. 그 옆에 송원석 전 원내대표가 있다가 보다 못해서 아, 예. 말리기도 했는데 그 멱살도 잡았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사과했잖아요 그 뒤에. 예. 오늘은 또 오늘 보니까 이게 사과했다고. 막 밖으로 알려져가지고, 그러니까 권영진은 그렇게 하면서 설마 이게 뭐 밖으로 새 나가겠어? 귀대기 하는 줄 몰랐던 것 같아. 기자들의 기자들이 1차적으로 기자들이 한 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당직자들이 먼저 당직자들 듣고 통해서. 이걸 딕테이트 해가지고 예. 이 퍼서 나르니까 발빠른 기자들이 또 그렇죠. 이걸 잡아가지고 보강 취재를 해서 이제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꼬리를 바짝 내렸더라고 권영진이. 그렇죠. 예. 왜냐하면 워낙 지금 욕을 먹고 있고 욕을 먹어 마땅해요. 예, 그런데 뭐 좋은 상임위원회 아까 우리 이 대표도 우리 말씀하셨는데 좋은 상임위 그 카드 뉴스 한번 올려보세요. 그 좋은 상임위원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소위 그 알짜 상임위원회로 지목한 정무, 국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왜 그러느냐? 저 정무위원회는 힘 있는 기관들을 많이 다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비도 많이 받아요. 예, 예. 쉽게 얘기해서 생기는 게 많다. 그리고 국정감사 때 저기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각종 그 힘 있는 금융기관 다 소속돼 그렇죠. 금융기관 있으니까 다 들어있죠. 얼마나 금감위, 금감원 뭐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휘두르기 좋은 자리예요. 아 그렇군요. 이게 국회의원 되면 배지 달면 우리 나중에 이 대표도 국회의원 되시면 정무위원회 가고 싶을 거야. 왜냐하면 되게 힘이 좋아요. 예. 그런 거. 그다음 국토위 저거는 당선되기 좋아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다리 지역구에 놓고 길 다리 놓고 놓고, 뭐 대구시장 출신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토위는 누구나 가고 싶어 하죠. 그렇군요. 거기 가면 총선거 사실 지금 2년도 안 남았어요. 예. 엄밀히 말하면 한 1년 서너 달 뒤면 예. 총선거 준비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런데 거기 가면 배지 또 다는데 아주 유리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막 서로 시골 도시 수도권 경상도 전라도 할 것 없이 다 국토위 갈라 그래. 그래서 국토위는 아주 좋다. 콩고물이 많이 떨어져. 콩고물, 떡고물 아주 많죠. 그다음에 이제 뭐 과거에는 뭐 보건복지위라든가 이 내무위, 지금에 말하면 행안위 이런 데도 좋은데 정무위, 국토위만은 못하죠. 예. 그다음에 산업 통상 자원 중소기업 벤처 저건 너무 길으니까 저 상임위원회도 기업들이 있잖아요. 기업. 저도 돈이 되잖아. 그렇군요. 저런 데를 보내주지 않았다고 멱살을 잡아?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원래 의원들은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좋은 상임위원회는 어디냐? 예, 안 뭐 좋은 굳이 상임위. 말하면
환경노동위원회는 잘 안 갈라 그래요. 환경, 노동 이쪽은 국회의원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긴 해요. 제가 볼 때는 예. 환경 문제 중요하고 노동 문제 중요하고. 근데 그쪽은 힘이 없잖아. 아하. 그리고 거기에 그 부처들이 돈도 별로 없고. 아니,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권영진의 마음이 그렇지.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이를테면 교육위원회도 뭐 과거에는 좋았어요. 예. 또 인기 없는 데를 따지자면 뭐 많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 외교통일위원회 같은 데는 밖으로 다니기가 좋아요. 밖으로 그렇죠. 회출을 많이 갈 수. 그렇지. 뭐 공관도 가고 예. 뭐 이럴 때 국감할 국감 때 이제 전부 외국 공관을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거기는 또 거물들이 가죠. 거물들이 가죠. 맞아요. 국방위원회도 있고 사실 국회의원은 배지를 단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의 그를 대표해서 나란 일을 보겠다고 하면 아니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 권영진의 행태는 비난을 100번 받아 마땅하고 멱살까지 잡았다면 저는 의원직 사퇴감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징계당해야 된다. 징계감입니다. 그리고 권영진이 대안과 미래 소속 아닙니까? 그렇죠. 장동혁 대표 공격에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사가 지금 아주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 중인데 예. 권영진 추가로 올려가지고 추가. 패스트 트랙으로 징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매우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여성가족부로 좀 보내면 안 되냐. 여성가족위원회로. 자, 카드 좀 내려주시고 우리 오세훈 이야기 좀 해보시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벌금 1,000만 원. 벌금 1,000만 원이면은 깜짝 본인부터 놀랬을 것 같습니다. 요걸 재판부가 어떤 근거로 벌금 1,000만 원을 때렸을까요? 돈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은 그 등장인물이 한 사람이 쭉 나오잖아요. 예. 그게 누구냐면 이제 명태균이에요. 명태균. 자, 그런데 명태균이 그 여론조사를 해줬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사건으로는 이미 김건희 여사가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예. 그 부분은. 예. 그리고 얼마 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와 유사한 혐의로 그렇죠. 입건 재판에 회부돼서 근데 2년이 나왔어요. 징역. 예. 그래서 아니 같은 명태균 사건인데 김 여사는 무죄인데 왜 윤 전 대통령은 징역 2년이냐. 그래서 이거 자체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죠. 그런데 판사마다 왜 달라. 네, 판사마다 다 다르고 또 그럼 오세훈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왜 이 벌금 1,000만 원이냐? 그러면 김건희 여사 것보다는 좀 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가볍잖아요. 근데 이 이유는 상황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오세훈은 돈 문제가 들어 있어요. 돈 문제. 이 본질은 예.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본질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혐의의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예. 김한정이라고 하는 그 오랜 후원자를 통해서 예.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받고 예. 돈을 줬잖아. 예. 그걸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대납을 하게 한 혐의에 대신 납부하게.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 김한정이 예. 오세훈하고 나경원을 조사한 여론조사를 본인이 받아봤겠어요? 돈 주고? 그게 본인이 필요해서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가 보면 아니라고 아무리 오세훈이 우겨도 그거 당신 후원자인데 당신이 의뢰를 했구만. 근데 돈은 김한정이 내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냈어요, 김한정이. 예. 그 부분은 판사가 봐도 확인이 되니까. 확인이 되니까. 돈이 확인이 돈을 되니까. 대납한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이걸로 지금 제가 볼 때는 날아간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10월 한 석 달 뒤에 하게 돼 있거든요. 예, 633이니까. 23 이 두 번째 예. 항소심을 추석 그때 지나고쯤 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거기서 100만 원 미만으로 내려가야 살아나는데 예. 그러기 힘들어요. 힘들어. 이게 보통은 한 300만 원까지도 어떻게 보면 다퉈볼 수 있다고 보는데 1,000만 원은 이건 유죄무죄밖에 못 다툰다고 그렇죠. 변호사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게 무죄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돼요. 지금 그러면 재판부가요. 네. 그 판시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에
여론조사가 나경원과 오세훈을 붙였을 때 나경원이 이기는 여론조사가 많았기 때문에 오세훈 입장에서는 야 나경원 이기는 여론조사 좀 가져와라고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정치자금법 위반, 예. 이 대납 혐의를 예. 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세훈이 변호사인데 사실 그 재판 전략을 잘못 치고 들어갔다고 늘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명태균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쪽으로 가는데 재판부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걸려 있고 김건희 여사 재판에도 걸려 있는 명태균이 오세훈에게만 거짓말쟁이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돈이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이 거짓말쟁이라면 나머지 앞선 윤 전 대통령 사건이나 김건희 여사 그 재판에서도 예. 똑같은 둘 다 무죄가 나야 맞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쪽에서 징역 2년이 나왔고 지금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도 어제 이 오세훈 1심 판결 때문에 예. 그 사건이 대법원 선고만 남겨놓고 있었는데 예. 이거 대법원 전합으로 넘어갔어요. 저는 합의체. 예, 왜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의 무죄 선고를 손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더욱이 오세훈에게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재판이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나와요. 3-3으로 가면 사실 올 연말 안에 대법원 선고가 끝나거든요. 예. 그런데 대법원 선고가 조금 늦어진다고 해도 제가 볼 때 원래 지금 이 6.3 재보선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한꺼번에 했잖아요. 예. 이것에 그 여러 문제점이 있는 후보들에 대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내년 4월에 하게 돼 있습니다. 날짜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내년 4월이죠. 예, 내년 4월 초. 예. 제가 알기로는 4월 7일로 이미 날짜도 예. 잡혀 있어요. 예. 원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 날과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재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 근데 그게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그 선거 날이 지금 되게 생겼어요. 지금 그 카드 뉴스 한번 띄워보십시오. 친 오세훈계, 그러니까 차기 대권을 앞두고 완전 패닉 상태에 빠졌다. 뭐 이런 당연하죠. 보도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정세 판단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오세훈 씨는 옛날에 그 MBC에서 막 뜰 때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오변호사, 배변호사라고. 그 프로에서 이제 처음으로 나와서 그때 같이 백음자 변호사라는 사람하고 같이 떠서 정치에 입문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재밌는 게 그 시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서울시장에서 만약에 저는 제가 좀 예단을 하는가 좀 그렇지만 저는 오세훈 시장이 99% 예. 시장직을 잃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아니 좌장이 사라지는 오세훈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붕괴되겠죠. 완전히 지금 벌써 저는 사실상 붕괴됐어요. 겉으로는 아이고 그래도 2심에서 무죄 나올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뿔뿔이 흩어졌다고 봐야 돼요. 예. 이미 그 조은희 같은 의원도 오세훈계를 자처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발을 빼는 것 같아요. 이런 징후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정원호를 또 내야 되는 거야, 박주민이 나가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와요. 그리고 좀 때이른 감은 있지만 10월 말에 있을 그 2심 예. 그때까지 가서 그때부터 선거 준비하면 늦어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렇죠. 지금 예. 벌써 후보 하마평이 가득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지금 거론되나요? 우선 뭐 누가 봐도 서울시장에 사실 솔직히 말하면 국힘에서 서울 다선 의원이 없습니다. 거의 잘 아시겠지만 일단 5선에 나경원 의원이 가장 앞줄에 있죠. 예. 그래서 나경원 의원을 또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물론 좀 올드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새롭지 않다. 예. 그래서 하여튼 나경원 의원이 유력해 보이고 그 다음은 이제 신동욱 최고위원이 초선이지만 예. 뭐 나이는 좀 들었어요. 예. 뭐 초선이긴 하지만 앵커를 오래 했고 또 최고위원이고 예. 서울 서초 의리 지역구고 그래서 뭐 신동욱을 내세우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본인의 의사라든가 예. 해봐야죠.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예. 그런데 전혀 또 다른 쪽에서는 그 두 인물보다는
요즘 한창 좀 주가가 뜨고 있는 안철수 의원 얘기가 나옵니다. 안철수. 예. 분당 사람인데 뭐 어떻게 분당 지역구인데 분당이 서울이지 그게 분당이 무슨 분당 가불이 무슨 경기도입니까? 까놓고 얘기하면 서울권이죠. 서울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안철수 연구소 안랩을 비롯해서 서울대학교 의대 나오고 예. 서울 사람이에요. 그냥 서울 사람이죠.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안철수 의원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시구나. 벌써부터 이렇게까지 그 자천타천 후보들이 나온다는 것은 오세훈 사요나라 분위기예요. 사요나라 오세훈. 사요나라 오세훈이고 제가 어제 어떤 모 유튜브 채널에서 오세훈 1심 판결로 인해서 만약 시장직이 날아가면 1번 고소하다, 2번 안타깝다. 그래서 한번 즉석에서 좀 한번 의견을 물어봤더니 전부 1이야. 전부 고소하다. 0이 없어. 그러니까 2가 없어요, 2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반응이. 분위기가 다들 오세훈 잘난 척하더니 꼬숩다, 뭐 이제 꽃이다. 꽃이다, 뭐 이런 표현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고 또 장동혁 대표도 이게 야당 탄압이다, 정치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또 하고 있어서 지금부터 그런 얘기를 하기는 좀 때이른 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론이 그래요. 여론이. 그리고 오세훈이 너무 앞서 나갔고 벌써 뭐 차기 후보 뭐 한동훈 얼마 전에 그 여론조사에서 제치고 3등에서 2등으로 올라간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예. 본인이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많은 분들이 우리 박상규 대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반응입니다. 왜 그런지는 본인이 그동안 한 짓을 뒤돌아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달이면은 우리 그 장동혁 지도부 출범 1년이 되는데요. 그동안의 어떤 성과나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장 대표가 고생 많이 했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 예. 그런데 앞선 두 사건 선관위의 부정이 이 합수본에 의해서 입증이 됐다는 부분 예. 일각이나마 예. 이것과 오세훈의 1심 판결로 정치적 생명이 끊어질 지금 그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 다 연관이 있어서 예. 장동혁 대표의 입지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예. 활동 공간을 넓히는 측면이 있고요. 예. 힘을 실어주는 측면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공격받은 포인트가 왜 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그러니까 주장입니다. 예. 과 함께 하느냐. 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지 못하느냐. 이른바 절윤 못하느냐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요새 인터넷 공간에서 어제부터 갑자기 나온 말이 이제는 절윤이 아니라 절오를 해야 된다. 절오. 그러니까 오세훈하고 끊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요. 이게 박민영 그 전 미디어 대변인이 처음으로 쓰기 시작해서 예. 절오 물론 다른 분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인용을 그렇게 했던데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장동혁 대표에게는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예. 일단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면서 예. 올림픽공원 현장에 가장 많이 함께한 야권의 주요 지도자 예. 이미지가 더 부각될 것이고 범야권 그 지도자 여론조사에 보면 지금도 1등인데 지금 1등이죠. 그 2등인 오세훈이 그 몰락각이에요 지금. 예. 그러면 그 오세훈에 대한 그 지지율이 한동훈에게 다 쏠리지 않아요. 한동훈이 지금 그 틈을 겉으로는 그래도 오세훈하고 내가 경쟁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좀 찌그러뜨리고 예. 같이 좀 가야 되는데라고 생각해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얼마 전에 나를 제끼고 3등에서 2등 올라간 오세훈이 죽으면 2등은 나뿐이 없는 거 아니야? 또 이래서 한동훈계와 특히 한동훈은 표정 관리를 지금 묘하게 어떻게 해야지 웃어야 되나 낭망한 표정을 지어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동훈계도 너무 김칫국 빨리 마실 필요 없고요. 예. 장동혁 대표의 1년은 참 고생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고생 끝에
낙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고진감래. 말이에요. 뭘 감은 아니야. 단맛을 보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고생은 이제 다 했고 네. 이제 좋은 시간이 오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장 대표가 지금 사실 정점식 멱살 잡힌 것도요. 예. 다 자업자득이라고 봐요,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정점식 대표가 좀 섭섭해하겠지만 권영진이 잡은 멱살을 갖고 왜 정점식 원내대표가 장 대표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아니 대표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 협상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 보면 정 원내대표도 이번에 멱살 잡히면서 이게 멱살 잡혀 보셨어요? 넥타이 매고 멱살 잡히면 숨이 막히죠. 잡혀본 적이 있는데 잡고 땡기면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번에 혼났고 예. 또 이 권영진도 예. 사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예. 사과했는데 중징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다 보면 보세요. 오세훈, 정점식, 권영진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한동훈까지 다 쪼그라들고 있잖아.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쪼그라드는 건 누구에게 유리하겠냐고요. 장동혁에게 장동혁 대표의 공간과 파워가 게임용으로 말하자면 상승 중이다. 예. 물론 많은 국민들과 보수 시민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 장 대표 혼자는 어렵다. 하지만 장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눈치 보면서 지난 저 정점식 원내대표가 들고 온 협상안 추인할 때도 예. 장 대표 혼자 반대했다며. 예. 그런 그 비겁한 자세를 좀 탈피하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우리 박상규 대기자님 오시니까 한 5,500명 넘는 분들이 동시 접속하시고 좋아요도 5,500개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요? 아니, 예. 반가운 일이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박상규 대기자님 일주일 만에 모시고 또 좋은 말씀 많이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폭염이 시작됐다고 그래요. 37, 8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는데 올림픽 공원 현장 우리 이 대표가 진짜 자주 가시잖아요. 예, 제가 이 대표 간 거에 3분의 1도 못 가본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더위에 민주주의의 보루를 지키기 위한 예. 그분들과 뜻을 함께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분들에게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도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와중에 부동산 대토론회 한번 하고 또 며칠 뒤에 또 2차 토론회를 국무총리 한성숙이 주재한다고 하고 이재명은 지금 샌프란시스코 남미 3개국 독일까지 아니 저는 무슨 대통령이 3개 대륙을 이렇게 가는 그런 출장 나가는 건 처음 보는데 어쨌든 제가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의 외로웠던 투쟁이 이 힘을 받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예. 이 더위에 한 줄기 청량제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말이 좀 길었나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저도 열심히 제 개인 유튜브도 있고 또 이 이영풍 TV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예. 저 박상규 대기자님의 유튜브는 박상규의 직설이라고 아침 6시에 방송을 합니다. 좀 빨리 하죠. 저는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열어보는 게 조중동이 아니라 박상규 대기자님이 오늘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라인업 했느냐, 편집을 하셨느냐 제가 제일 먼저 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시군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저희 방송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출연해 주신 박상규 대기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